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낡은 아파트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이만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추위에 어깨를 움츠리며 3층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빨간색으로 도장이 찍힌 독촉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3개월째 밀린 월세에 대한 분노가 역력했다. 또 핑계를 댈 거겠지. 그가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안 넘어간다. 이만수는 부산 서구에서 작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였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는 월세 한 푼도 소중했다. 특히 300만 원짜리 월세를 3개월째 못 받는 상황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는 지난 2달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전화로 연락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직접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때도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다. 이만수는 그런 핑계에 익숙했다. 월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의 단골 변명이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다. 300일 호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바닥을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다. 누구세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집주인 이만수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또 다른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이만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월세 3개월째 밀렸어. 이번 달까지 900만 원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문 안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이만수는 잠시 멈춤했지만 곧 다시 화를 냈다. 울면 월세가 없어지나? 어른은 어디 있고 애만 집에 있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집에서 끙끙거려? 그리고 아프다고 월세를 안 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이만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도 사정이 있었다. 이 건물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자신의 가족도 먹여 살려야 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체인으로 걸어놓은 채로 작은 틈만 벌어졌다. 그 틈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다. 긴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어 있었다. 그녀의 옷은 낡고 구겨져 있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일? 너 같은 애가 무슨 일을 해? 이만수가 비웃었다. 아르바이트 해봤자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 월세만 300만 원인데.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공사장에서 자재도 나르고. 이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16시간? 그런 어린아이가. 거짓말하지 마. 미성년자가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거짓말 아니에요. 소녀가 간절하게 말했다.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급여 명세서가. 그녀는 체인 틈으로 구겨진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이만수는 그것을 받아서 보았다. 서울식당 박지은 월급 80만 원. 대한건설 박지은 일당 5만 원 20일간. 새벽공장 박지은 시급 5천 원. 한 달 총 40시간. 이만수는 종이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정말로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월세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것 봐. 다 합쳐도 200만 원도 안 되잖아. 월세는 300만 원이고. 소녀가 고개를 떨구었다. 약값이, 어머니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 이만수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병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문틀을 꽉 잡고 있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애원했다. 다음 달에는 꼭. 다음 달? 이만수가 소리쳤다. 벌써 3개월째 같은 소리야. 더 이상 못 기다려. 당장 나가든지 월세를 내든지 둘 중 하나야. 그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규칙적인 소리였다. 뭔가 전자장비가 작동하는 소리 같았다. 이만수가 귀를 기울였다. 저게 뭔 소리야? 소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라디오. 하지만 그 소리는 라디오가 아니었다. 이만수는 젊은 시절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의료 장비 소리였다. 의료 장비구나. 그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뭔가 숨기고 있지. 소녀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문 열어봐. 직접 확인해보자. 안 돼요. 소녀가 급하게 소리쳤다. 절대 안 돼요. 그 순간 이만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왜 안 돼? 내가 집주인인데 내 집을 못 봐?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아프다며? 그럼 병원에 있어야지. 왜 집에 의료 장비를 가져다 놨어? 소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을 꽉 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이만수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보험 사기라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야, 정직하게 말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저씨, 제발 그냥 가주세요. 가라고? 월세도 안 받고? 이만수가 화를 냈다. 좋아. 그럼 내일 당장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할 거야. 그때는 경찰도 같이 온다. 소녀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정말 제발. 그때 집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기계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매우 약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다. 이만수가 멈춤했다. 그 소리는 연기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진짜 아픈 사람의 소리였다. 어머니가 소녀가 울먹였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프세요. 이만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럼 정말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냐?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만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너무 무정한 것 같았다. 그래도 월세는 내야지. 나도 사정이 있어.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더 열심히? 이만수가 의아했다. 지금도 하루에 16시간 일한다며? 2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소녀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잠은 네 시간만 자면 돼요. 이만수는 소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16살짜리 아이가 이미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고 이제 20시간을 일하겠다고 한다니. 너 학교는 어떻게 하고? 소녀가 잠시 멈춤했다. 학교는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고?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이만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도 10대 딸이 있어서 알 수 있었다. 이 나이의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그도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일까지 월세 못 내면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소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이만수는 돌아서려다가 멈춤했다. 뭔가 마음에 걸렸다. 그 기계 소리, 그 신음소리,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의 절망적인 표정. 한 가지만 물어보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정말 많이 아픈 거야?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많이 아프세요. 이만수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다. 그럼 내일까지 생각해봐. 정말 마지막이야. 그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소녀의 얼굴, 그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집안에서 들려온 신음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이만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3층 창문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소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말 그냥 아픈 어머니와 딸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야, 나야. 300일 호실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 아, 그 월세 밀린 집? 어떻게 됐어?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런데 그 집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어? 글쎄, 작년에 이사 왔을 때는 어머니하고 딸 둘이었는데 요즘에는 딸 하나만 보이더라고. 어머니는? 몰라.
한동안 못 봤어. 아픈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만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건물을 바라보았다. 3층 창문에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마음을 정하고 차에서 내렸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다. 월세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소녀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만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냉정한 집주인이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300일 호실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이만수가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 동안 300일 호실의 박지은은 문 뒤에 기대어 서서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 3시 15분. 그녀에게는 4시까지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일터로 가야 했다. 지은은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집주인의 차가 아직 주차장에 있었다. 그가 다시 올라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속삭였다. 침실 한 구석에는 이상한 장치가 놓여 있었다. 거울로 된 상자 같은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자의 한쪽 면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기 전에 시간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달 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지은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알람 소리에 의존하지 않았다. 몸이 스스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를 확인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상태가 지금보다는 나았다. 지은아.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약을 드리고 간단한 죽을 끓여드렸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첫 번째 일터로 향했다. 오전 6시 서울식당. 부산 서면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서울식당. 지은의 하루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뒷문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늦었네 지은아. 사장 김씨가 인상을 찌푸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약 드리느라.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설거지나 해. 지은은 대답 없이 싱크대 앞에 섰다. 어젯밤부터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다. 기름때가 끼고 음식 찌꺼기가 달라붙은 그릇들이었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손을 적셨다. 처음엔 화상을 입을 뻔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다. 1시간, 2시간 그릇은 끝없이 들어왔다. 아침 식사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었다. 지은의 어깨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지은아, 홀 청소도 해. 사장이 소리쳤다. 설거지를 마친 지은은 홀로 나가 바닥을 닦았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동안 손님들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저애 참 불쌍하네.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 다른 손님이 대답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전 11시. 아침 근무가 끝났다. 여기 8만 원. 사장이 봉투를 건넸다. 내일 또 와. 지은은 돈을 받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8만 원. 하루 5시간 일한 대가였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할 수 없었다. 오후 12시 대한건설 공사장. 식당에서 나온 지은은 버스를 타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박지은 맞지? 현장 감독이 물었다. 네. 오늘은 자재 나르는 일이야. 1시간에 10,000원씩 줄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는 시멘트 포대와 철근들이 쌓여 있었다. 각각 20kg이 넘는 무게였다. 다른 일꾼들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저 애가 할 수 있겠어? 한 아저씨가 물었다. 해야지. 돈 받으려면. 감독이 냉정하게 말했다. 지은은 첫 번째 시멘트 포대를 들어 올렸다. 무게에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포대를 옮겼다. 1개, 2개, 3개. 그녀의 등에 땀이 흘러내렸다. 여름이 아니었지만 무거운 노동은 그녀를 금방 지치게 만들었다. 야, 천천히 해도 돼. 한 일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시간당 10,000원이었다. 3시간 일하면 30,000원이었다. 어머니의 하루 약값이었다. 오후 3시까지 그녀는 시멘트 포대 40개를 옮겼다. 그녀의 팔과 어깨는 심하게 아팠다. 등에는 부종이 생겼다. 수고했어. 여기 3만 원. 감독이 돈을 건넸다. 지우는 돈을 받고 공사장을 나섰다. 걸을 때마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오후 4시에 잠깐의 휴식. 집에 돌아온 지우는 어머니를 확인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는 급여 명세서들을 정리했다. 오늘까지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 보았다. 서울 식당, 한 달 80만 원 대한건설, 하루 3만 원씩, 한 달 약 90만 원, 새벽 공장, 밤 근무, 한 달 60만 원, 총 23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월세는 300만 원이었고 어머니의 약값과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필요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돈이 부족했다. 항상 부족했다. 오후 6시 새벽 공장. 지은의 마지막 일터는 공장이었다. 작은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이었다. 야간 근무였기 때문에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 늦었어. 조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지은은 작업복을 입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다. 작은 전자부품들이 끝없이 흘러왔다. 그녀의 일은 그것들을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는 것이었다. 처음 몇 개는 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아프기 시작했다. 작은 부품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력이 나빠졌다. 1시간, 2시간,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계속 움직여야 했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부품들이 쌓여서 문제가 생겼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지은이 조장에게 물었다. 지금? 바쁜데? 무슨 화장실이야? 좀 참아. 지은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다. 밤 9시가 되자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다. 목과 어깨는 뻣뻣해졌다. 하지만 아직 5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 야, 신입.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너 몇 살이야? 16살이요. 16? 이런 데서 일할 나이가 아니잖아. 학교는 그만뒀어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더 열심히 부품을 조립했다. 밤 12시. 지은의 손가락은 저려오기 시작했다. 같은 동작을 6시간째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손목에 통증이 생겼다. 아파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들지 못했다. 공장의 기계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새벽 1시. 지은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몰려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때 옆에 아주머니가 그녀를 살짝 찔렀다. 야, 졸지 마. 다쳐. 지은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졸고 있었다. 서서 일하면서 졸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새벽 2시에 집으로 공장 일이 끝났을 때 지은은 비틀거렸다. 하루 20시간을 일한 것이었다. 잠은 고작 4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여기 5만 원. 조장이 일당을 건넸다. 지은은 돈을 받고 공장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조차 그녀에게는 위안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오늘 번 돈을 계산했다. 8만 원, 3만 원, 5만 원, 총 16만 원이었다. 이렇게 한 달 일하면 480만 원이야. 그녀가 생각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지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기계음이 평소보다 빨라져 있었다. 어머니? 지은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의식이 흐릿했다.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응급실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었다. 그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그녀가 울먹였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다. 몇 시간 후면 또 일하러 가야 했지만 어머니가 더 중요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다. 오늘도 일하러 가야 해요, 어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약값 벌어야 해요. 어머니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이런 일상이 2달째 계속되고 있었다. 하루 20시간 일하고 4시간 자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 그녀의 어린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올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주인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은은 오늘 밤에도 공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만수는 다시 300일 호실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단순히 월세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지은아, 나야. 이만수야. 문 안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저씨,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안 되는데? 나는 집주인이야. 내 집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어. 제발요.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셔서. 이만수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기계음이 들렸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약한 신음소리도 들렸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요. 정말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숨기려는 절망감이 느껴졌다. 이만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들어가 봐야겠어.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절대 안 돼요. 왜? 뭐가 그렇게 급한데? 이만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세게 밀었다. 체인이 걸려 있었지만 오래된 문고리였기 때문에 몇 번 밀자 체인이 끊어졌다. 아저씨, 안 돼요. 지은이 울부짖었다. 문이 열리자 이만수는 잠시 멈춤했다. 집안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 우선 냄새가 났다. 약품 냄새와 소독제 냄새가 섞인 이상한 냄새였다. 그리고 집안은 너무 어두웠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야? 이만수가 중얼거렸다. 거실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다.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만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바닥에 여기저기 깔려있는 의료용품들이었다. 주사기, 약병, 거즈, 붕대. 마치 병원 같았다. 지은아, 이게 다 뭐야? 이만수가 물었다. 지은은 문 앞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저씨, 제발 그냥 나가주세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이만수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안방 쪽에서 기계음이 더 크게 들렸다. 저기서 나는 소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만수가 안방으로 향하자 지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네 어머니가 계신다며. 인사나 드려야지. 어머니는 지금 상태가. 지은의 말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이만수는 지은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고 안방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집주인 이만수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만수는 숨이 막혔다. 방은 거의 병원 중환자실 같았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고 전선들이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저게 뭐야? 이만수의 시선이 방 구석에 놓인 이상한 물체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상자 같았는데 겉면이 모두 거울로 되어 있었다. 크기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상자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나고 있었고 여러 개의 전선과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상자 주변에는 각종 모니터와 의료 장비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은아, 저게 대체 뭔가? 지은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어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뭐라고? 이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울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고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신다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병이 특수한 병이에요. 빛을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을 보면 안 된다고? 이만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런 병이 있나? 그는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무슨 병인데? 희귀병이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들도 잘 모르는. 이만수는 거울 상자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상자 표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상자에서 나는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 인공호흡기 소리였다.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 소리도 들렸다. 이거 생명유지 장치구나. 네, 지은이 인정했다. 이만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정말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 안에 있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2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병원에 있었는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은의 말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기 힘들어했다. 이만수는 상자 주변의 의료 장비들을 살펴보았다. 모니터에는 각종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았다. 이 장비들은 어떻게 구했어? 중고로 샀어요. 그리고 일부는 병원에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지은이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은 몰래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만수는 충격을 받았다. 이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의료 장비를 훔쳤다는 것이었다. 그럼 이건 다 불법이네? 죄송해요. 지은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왔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만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일이라서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살리려는 딸의 절박함이 이해되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데? 매우 위험해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의사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이만수는 거울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저 안에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안 돼요. 지은이 급하게 소리쳤다. 빛이 들어가면 어머니가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상태를 확인해? 지은이 상자 옆에 있는 작은 패널을 가리켰다.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적외선 카메라라서 빛 없이도 볼 수 있어요. 이만수는 패널을 들여다보았다. 흑백 화면에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매우 마른 사람이었고 각종 호스와 전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저게 네 어머니야? 네. 이만수는 충격을 받았다. 화면 속의 사람은 거의 해골 같았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처럼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 1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이만수는 방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벽에는 각종 의학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지은이 공부한 흔적들이었다. 너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어? 네. 처음에는 간호사님이 와주셨는데 돈이 없어서. 이만수는 말문이 막혔다. 16살 소녀가 혼자서 중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이런 복잡한 의료 장비들을 관리하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해? 실수하면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실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 말에 이만수는 가슴이 찡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걸려 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은아, 아저씨, 이제 아셨으니까 나가주세요. 지은이 말했다. 월세도 못 내고 이런 불법적인 일도 하고 있으니까 신고하실 거죠? 이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거울 상자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어머니, 지은이 급하게 달려갔다. 그녀는 능숙하게 장비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주사를 준비하고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고 호스 연결 상태를 점검했다. 이만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16살 소녀가 마치 숙련된 의료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괜찮아,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지은이 상자에 대고 속삭였다. 몇 분 후 경보음이 멈췄다. 모니터 수치들이 다시 안정되었다. 지은은 땀을 닦으며 이만수를 바라보았다.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있어야 해요. 이만수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은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일을 하는지, 왜 집을 비울 수 없는지, 왜 월세를 내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정했는지 깨달았다. 이만수는 거울 상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모니터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방 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물었다. 정확히 무슨 병이라고 했니? 지은이 작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꺼냈다. 두꺼운 파일이었고 여러 병원의 진단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광과민성 피부염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첫 번째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수는 진단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부산대학교 병원 진단명 광과민성, 피부염 환자명 박미숙 43세, 소견 자외선에 노출 시 심각한 피부 손상 발생 광과민성 피부염? 이만수가 물었다. 네, 빛에 알레르기가 있는 병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지은이 다음 진단서를 꺼냈다. 날짜는 6달 후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진단명 진행성 광독성 증후군, 소견 모든 파장의 빛에 대한 극심한 반응, 피부괴사 진행, 예후, 불량, 진행성 광독성 증후군. 이만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들도 처음 보는 병이라고 했어요. 지은이 계속 설명했다. 보통 광과민성 피부염은 자외선에만 반응하는데 어머니는 모든 빛에 반응하세요. 이만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모든 빛이라니? 네. 전등불, 촛불, 심지어 컴퓨터 화면의 빛까지요. 조금이라도 빛에 노출되면 피부가 화상을 입듯이 타들어가요. 지은이 세 번째 진단서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 진단명 전신성 광민감, 괴사 증후군, 소견, 빛 노출 시 피부 괴사, 내장 기관까지 영양 권고사항, 완전한 차광 환경에서의 생명 유지, 내장 기관까지? 이만수가 놀라서 물었다. 네, 빛이 피부를 통해 몸 안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만 아팠는데 나중에는 위, 간, 심장까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만수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박미숙의 생체 신호들이 표시되고 있었다. 심박수, 분당 48회, 정상, 60, 100회, 혈압, 80, 50 정상, 120, 80, 체온, 35도 정상, 36.5도, 산소 포화도, 85% 정상, 98% 이상.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다. 이 수치들이 정말 위험한 거야? 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들은 이미 몇 번이나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버티고 계세요. 이만수는 상자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상자는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모든 면이 거울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기와 각종 의료용 호스뿐이었다. 이 거울들은 왜?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요. 지은이 설명했다. 혹시라도 빛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어머니를 관찰할 수 있어요. 이만수는 적외선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의 박미숙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가끔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릴 뿐이었다. 저분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네.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지은이 급하게 일어났다. 그녀는 상자 옆에 있는 의료 장비들을 빠르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주사기를 준비하고 약물을 계량하고 정맥 주사 라인을 확인했다. 뭘 하는 거야? 이만수가 물었다. 심장 자극제를 주사하는 거예요. 지은이 집중하며 대답했다. 심박수가 너무 떨어지면 위험해요. 이만수는 지은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했다. 마치 수년간 의료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았다. 너 이런 걸 어떻게 배웠어? 인터넷이요. 지은이 주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의학 서적도 사서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주사가 투여되자 몇 분 후 심박수가 다시 안정되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요? 많을 때는 10번도 넘어요. 지은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있어야 해요. 이만수는 이제 지은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머니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지은이 마지막 진단서를 꺼냈다. 날짜는 2달 전이었다. 서울 아산병원 최종 소견 환자의 상태는 말기 단계로 판단됨. 가정에서의 생명 유지 장치 사용 권고 예상 생존 기간 1, 2주. 일주일에서 2주라고? 이만수가 놀라서 물었다. 네. 그런데 어머니는 벌써 2달째 버티고 계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의사들의 예상보다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만수는 상자 주변의 다른 장비들을 살펴보았다. 인공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정맥주사 펌프, 영양공급 장치, 모든 것이 박미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 장비들 값이 얼마나 해? 전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요. 지은이 솔직하게 말했다. 중고로 사고 일부는 빌린 거라서 이 정도인 거고요. 빌렸다는 게 훔쳤다는 뜻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떨구었다. 병원에서 버리려던 장비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만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법적으로는 절도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전기료는 어떻게 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와요. 지은이 말했다. 이 장비들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이만수는 계산해 보았다. 전기료 150만 원, 의료용품비, 약값, 그리고 월세까지 지은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때 상자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지은아? 지은이 급하게 상자에 다가갔다. 네, 어머니. 깨셨어요? 상자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물 좀. 지은이 작은 호스를 조작했다. 그것은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장치였다. 지금 드릴게요, 어머니. 이만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 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정말로 있었다. 어머니, 집주인 아저씨가 와 계세요. 지은이 상자에 대고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박미숙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월세를 못 내서. 이만수는 목이 메였다. 죽어가는 병상에서도 월세 걱정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만수가 상자에 대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지은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어머니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깨어 계세요. 대부분 의식이 없으시죠. 이만수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딸. 지은아, 네? 너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친척이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부산으로 왔어요. 치료비가 싸다고 해서. 이만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온 모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투병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어? 신청했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지은의 말이 끊어졌다. 그녀도 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만수는 방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벽에는 지은이 공부한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다. 응급의학, 중환자 간호, 심전도 판독법. 16살 소녀가 이런 책들을 읽고 공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 책들 다 읽었어? 네. 어머니를 돌보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요. 이만수는 한 권을 집어들어 보았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책 곳곳에 지은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심박수 떨어질 때 사용, 응급 상황 시 주사 용량, 호흡 곤란 시 대처법. 모든 메모가 어머니를 위한 것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방안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모든 기계들이 멈췄다. 어머니!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정전이 되자 방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모든 기계들이 멈췄고 생명 유지 장치들의 불빛이 사라졌다. 단 몇 초의 침묵 후 비상 전원이 자동으로 켜졌다. 작은 발전기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휴,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비상 전원이 작동해요. 이만수는 놀라서 물었다. 비상 전원까지 있어? 네. 정전이 되면 어머니가 위험하니까요.
지은이 발전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것도 중고로 산 거예요. 100만 원짜리. 발전기의 불빛이 방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이만수는 그제야 방 곳곳에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구석마다 의료용품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각종 차트와 기록지들이 붙어 있었다. 지은아, 솔직히 물어볼게. 이 모든 걸 유지하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어? 지은이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가계부가 있었다. 전기료가 150만 원, 의료용품비가 80만 원, 약값이 120만 원. 그녀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다. 산소통 임대료 30만 원, 발전기 기름값 20만 원. 이만수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총 얼마나 되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요. 여기에 월세 300만 원까지 합치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이만수는 충격을 받았다. 대기업 부장급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다. 그런데 16살 소녀가 혼자서 이 돈을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 그럼 너는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지은이 다른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는 그녀의 수입이 적혀 있었다. 서울식당에서 한 달 80만 원, 대한건설에서 90만 원, 새벽공장에서 60만 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전부 합쳐도 230만 원이에요. 그럼 매달 47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잖아. 네, 지은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만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럼 그 부족한 돈은 어떻게? 지은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방 한 구석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각종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팔 수 있는 물건들이요. 지은이 상자에서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결혼 반지, 목걸이, 시계, 집에 있던 전자제품들. 이만수는 목걸이를 보았다. 오래되었지만 꽤 값어치 있어 보이는 금목걸이였다. 이건 언제 팔았어? 지난달에요. 30만 원에 팔았어요. 30만 원? 이만수는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다. 이건 최소 100만 원은 할 텐데 급하게 팔다 보니까 제 값을 못 받았어요. 지은이 상자에서 다른 물건들을 꺼내 보였다.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어머니의 핸드백, 모두 팔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이것들도 팔 거야? 네. 하나씩 팔아가면서 버티고 있어요. 이만수는 가슴이 아팠다. 집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가며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은아, 그럼 너는 뭘 먹고 살아? 지은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였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라면 몇 개와 김치 한 통,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영양제들만 있었다. 라면이랑 김치로 버텨요. 가끔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주시면 그걸로. 하루에 몇 끼 먹어? 한 끼요. 많이 먹으면 두 끼. 이만수는 믿을 수 없었다. 하루에 한 끼?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지은의 말과 달리 그녀의 몸은 영양실조 상태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다리는 비쩍 말라 있었다. 이만수는 지은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설거지와 무거운 일로 인해 손톱은 부러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베인 자국들이 있었다. 손이 왜 이래? 일하다 보면 다치기도 해요. 치료는 안 해? 연고 정도만 발라요. 병원 갈 돈은 없어서. 이만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은아, 너도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가 아프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만수는 벽에 붙어 있는 시간표를 보았다. 지은의 하루 일과가 적혀 있었다. 오전 5시 어머니 상태 확인, 약 투여. 오전 6시 서울식당 출근. 오전 11시 식당 퇴근. 어머니 점검. 오후 12시 대한건설 출근. 오후 3시 건설 현장 퇴근. 어머니 돌봄. 오후 6시 새벽 공장 출근. 새벽 2시 공장 퇴근. 어머니 밤 돌봄. 새벽 4시 잠깐 수면.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 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너 16살이야.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이만수는 그녀의 침실을 보고 싶었다. 지은이 안내한 곳은 거실 한 구석의 작은 공간이었다. 이불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자? 네. 어머니 곁에서 자야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4시간뿐이었다. 이만수는 지은의 옷장도 보았다. 옷은 몇 벌 없었고 모두 낡고 구겨져 있었다. 새 옷은 안 사? 필요 없어요.
일할 때만 입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옷들은 너무 낡아서 곳곳이 헤어져 있었다. 겨울인데도 얇은 옷들 뿐이었다. 겨울옷은? 이게 다예요. 지은이 얇은 점퍼 하나를 보여주었다. 추우면 옷을 겹쳐 입어요. 이만수는 지은이 얼마나 춥게 지내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집안도 춥게 유지하고 있었다. 학교는 정말 그만둔 거야? 네.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할 때 그만뒀어요. 친구들은? 연락 안 해요. 창피해서. 지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현실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꿈 같은 건 있었을 텐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 돌볼 수 있으면 돼요.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지은이 급하게 달려갔다. 어머니 상태가 또 나빠지고 있어요. 이만수는 지은이 능숙하게 의료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전문 간호사처럼 움직였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다고 했지?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는 의학 서적을 사서 공부했고 간호사님께 몰래 물어보기도 했어요. 간호사한테?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간호사님들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은은 주사를 놓고 약물을 조절하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다. 실수한 적은 없어? 한 번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약물 농도를 잘못 계산했는데 어머니가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 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트라우마였다. 어떻게 했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다행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만수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16살 소녀가 혼자서 어머니의 심폐소생술을 했다니 그 후로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모든 걸 2번, 3번 확인해요. 지은이 어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킨 후 이만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이제 아셨으니까 신고하실 거죠? 의료 장비도 불법으로 가져온 거고 월세도 못 내고 있으니까. 지은아,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들킬 일이었어요. 어머니만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으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미 체념하고 있었다. 저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야, 누가 감옥에 간다고 했어? 이만수가 급하게 말했다.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이만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지은아, 내가 도와줄게. 네?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혼자 버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정말이세요? 이만수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말이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만수는 지은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기계음들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잠깐만. 그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 걱정스럽게 그를 따라 나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15년 전, 부산 동래구의 작은 병원. 이만수는 30살의 청년이었고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난 말기였다. 만수야,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이만수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았다. 자신의 차, 아파트 보증금, 심지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버티지 못했다. 선생님, 병원비를 좀 더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이만수가 의사에게 애원했다. 이미 3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워요. 제발요. 어머니가 죽어가시는데. 미안합니다. 병원도 운영해야 해서요.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서 쫓겨났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만수가 직접 돌봤다. 의료진도 없이
장비도 없이. 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돌아가셨다. 만약 병원에 계속 있었다면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이만수를 평생 괴롭혔다. 현재 아저씨? 지은의 목소리가 이만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다. 15년 전에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소녀가 거기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지은아. 이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가 몇 살이라고 했지? 16살이요. 16살. 이만수는 자신의 딸을 생각했다. 자신의 딸도 16살이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아직 부모에게 의존하는 평범한 16살이었다. 그런데 지은은 어머니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었다.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바닥에서 4시간씩 자면서 내가 이만수가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네? 월세를 달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만수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죽어가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돌보는 소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것이다. 아저씨, 당연한 일이에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월세를 내는 건 저희 의무니까요. 의무라고? 이만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가 뭔 의무를 다했다는 거야? 지은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는 16살이야.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고 친구들과 놀아야 할 나이야.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그게 네가 할 일이야? 16살 애가? 이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그 분노는 지은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저밖에 없어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인생을 포기하라고? 인생이 뭐 대단한 건가요? 지은이 반문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만수는 지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15년 전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을 기억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은의 상황은 달랐다. 그녀는 아직 아이였다. 그리고 혼자였다. 지은아,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 없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정부 지원도 신청했지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이만수는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을 들었다. 규칙적이지만 불안정한 소리였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소리였다. 친척은 정말 없고 서울에 고모가 계시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실 수도 있는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지은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 마치 15년 전의 이만수처럼. 이만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지은은 곧 공장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지은아, 오늘 공장은 안 가면 안 되겠어? 가야 해요. 오늘 안 가면 내일부터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비상벨을 설치해놨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요. 지은이 작은 장치를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생체 신호가 위험해지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다. 그럼 공장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뛰어와요. 자전거로 15분이면 올 수 있어요. 이만수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머니 위험 신호가 오면 급하게 뛰어오는 지은의 모습이. 지은아, 네? 내가 대신 있어줄까? 지은이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내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 너는 일 다녀와. 그럴 수 없어요. 아저씨는 의료 장비를 모르시잖아요. 가르쳐줘.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은이 망설였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아저씨. 이만수는 지은에게서 의료 장비 사용법을 배웠다.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지은이 쉽게 설명해 주었다. 이 수치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 약을 주사하시면 돼요. 이건 산소 농도가 떨어질 때 사용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나서 이만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다녀올게요. 지은이 공장으로 떠나기 전에 말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무리하지 마. 지은이 나간 후 이만수는 어머니의 방에 홀로 남았다. 거울 상자에서는 여전히 기계음이 나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생체 신호들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는 적외선 카메라로 박미숙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의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가끔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릴 뿐이었다. 아주머니, 이만수가 상자에 대고 말했다. 지은이가
정말 대단한 딸을 두셨네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박미숙은 의식이 없었다. 이만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붙은 차트들, 의료용품들, 지은이 공부한 의학 서적들,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서 그는 작은 사진을 발견했다. 예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건강한 박미숙과 어린 지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행복했겠네요. 이만수가 중얼거렸다. 그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만수는 지은의 일상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2시간마다 약을 투여해야 했고 모니터를 계속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만수는 당황했지만 지은이 가르쳐준 대로 응급처치를 했다. 다행히 상황은 안정되었다.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난다고 했지. 이만수가 생각했다. 지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새벽 2시 지은이 돌아왔다.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제일 먼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응급 상황 한 번 있었어요. 이만수가 보고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지은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지은이 의자에 앉았다. 이만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으로 조금 밝아 보였다. 지은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네? 월세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의료비도 내가 도와줄게.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아니야. 이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왜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이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15년 전에 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 너처럼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지. 지은이 조용히 들었다. 그때는 내가 혼자였어도 힘들었는데 너는 16살이잖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야. 하지만 지은아, 네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너도 살아야 해. 네 인생도 중요해. 이만수의 말에 지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 어머니가 죽을까 봐서도 무서웠지만 제가 실수할까 봐서도 무서웠어요. 제 실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떠하나 싶어서. 지은이 쏟아내는 눈물을 보며 이만수는 그녀가 얼마나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이만수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이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고요함을 깨트리고 있었다. 아저씨?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이만수는 대답하려다가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15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병원에서 쫓겨나던 날, 그리고 혼자 어머니를 돌보며 절망했던 그 밤들. 아저씨? 지은이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만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다. 50세가 된 남자가 그것도 낯선 소녀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잠깐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지난 15년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지은의 모습을 보며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만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당황스러워했다. 그녀는 어른이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남자 어른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그는 15년 동안 괜찮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미안해.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지은아.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아? 이만수는 마침내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월세를 달라고, 나가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어가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살리려는 딸에게. 지은은 이만수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어른들이 자신을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봤지만 자신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어른은 처음 보았다. 아저씨는 잘못 없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월세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이만수가 고개를 들었다. 네가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바닥에서 네 시간씩 자는데 그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선택? 이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6살이 무슨 선택을 했다는 거야? 너는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잖아. 이만수는 일어나서 거실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아? 너 같은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월세 못 받는다고 화를 냈어. 아저씨, 아니야. 이만수가 소리쳤다. 변명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도 너처럼 혼자였어. 병원비 때문에 모든 걸 팔았지만 부족했어. 결국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혼자 돌봤어. 지은은 이만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 내가 무능해서 병원에 계속 있게 해드리지 못해서. 이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 후로 15년 동안 나는 성공하려고 노력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도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으려고.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뭘 했어? 15년 전에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너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만수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아저씨도 저처럼 혼자 어머니를 돌보셨어요. 그래. 하지만 나는 그때 30살이었어. 너는 16살이야.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훨씬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어. 이만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지은아, 내가 약속할게. 이제 너 혼자 감당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 돈 걱정하지 마. 이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설사 감당하기 어려워도 할 거야. 왜요? 왜 그렇게까지? 이만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15년 전에 내가 혼자였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모두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했어.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다. 그때 나는 생각했어.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꼭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왜 처음에는 미안해. 이만수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나 봐. 15년 동안 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을? 지은은 놀라서 후들거렸다. 어른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제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있어.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월세만 달라고 한 것. 네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사정만 생각한 것. 이만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딸이야.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아저씨, 지은도 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이만수는 일어나서 지은을 꼭 안아주었다. 마치 자신의 딸을 안는 것처럼.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지은은 이만수의 품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을 터뜨렸다. 2달 동안 혼자 견뎌온 두려움, 절망, 외로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무서웠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 어머니가 죽을까 봐서도 무서웠지만 제가 실수할까 봐서도 무서웠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이만수는 지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은이 이만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저희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질 수는 없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이건 빚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들어봐. 이만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내가 15년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머니를 더 오래 모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내가 받지 못한 도움을 네가 받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지은은 이만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15년 전의 후회와 지금의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 오히려 내가 고마워. 네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요?
15년 전에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어머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기회. 이만수는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았다. 거울 상자에서는 여전히 기계음이 나고 있었다. 네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보자. 함께. 지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2달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정말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약속해.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지은이 급하게 달려갔고 이만수도 그녀를 따라갔다. 어머니 상태가 불안정해요. 지은이 능숙하게 의료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만수는 그 옆에서 지켜보며 도울 방법을 찾았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수치 좀 확인해 주세요. 2사람이 함께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았다.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분 후 상황이 안정되자 지은이 이만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감사해요. 정말로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 해. 네가 나에게 기회를 줘서. 지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제 어머니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요? 그럼 최고의 의료진도 부르고 최고의 장비도 구해줄게. 이만수의 약속에 지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2달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진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며 이만수는 확신했다. 이것이 15년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랐던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부산의 겨울해가 300일 호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하지만 두꺼운 커튼 때문에 빛은 거실까지만 닿았다. 어머니의 방은 여전히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다. 지은은 평소보다 늦게 깼다. 어젯밤 이만수와 함께 어머니를 돌본 후 처음으로 안정된 잠을 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잠든 이만수를 보고 놀랐다. 아저씨, 여기서 주무셨어요? 이만수가 눈을 떴다. 혹시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길까 봐서. 지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밤마다 혼자 깨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누군가 함께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2사람이 함께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모니터의 수치들은 안정적이었다. 지은이 적외선 카메라로 어머니를 확인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밤새 큰 문제는 없었나 봐요. 이만수는 지은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어젯밤에 비해 얼굴색이 훨씬 좋아 보였다. 안정된 잠을 잔 덕분이었다. 지은아,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저 이만수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어서요. 지은이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환자 한 분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방문 진료가 가능하신지요? 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이만수가 전화를 끊자 지은이 물었. 누구세요? 내과 전문의야. 내 친구인데 오늘 오후에 와서 어머니 상태를 진단해 줄 거야.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비용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이만수는 계속해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다. 의료용품 업체, 간병인 소개소, 그리고 전문 의료진들에게. 아저씨, 이렇게까지 하시면. 지은아, 어제 내가 약속했잖아.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보자고. 지은은 이만수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이 나려고 했다. 그런데 아저씨, 저는 오늘도 일하러 가야 해요. 일? 이만수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돈이. 내가 말했잖아. 월세도 의료비도 내가 감당할게. 네가 할 일은 어머니 곁에 있는 거야.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어. 학교요? 너는 16살이야. 공부해야 할 나이지.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학교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둘 다 할 수 있어. 내가 낮에 어머니를 돌봐줄 테니까. 이만수의 말에 지은은 꿈만 같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어머니도 돌볼 수 있다니. 오후 2시, 김 박사가 도착했다. 그는 이만수의 대학 동창으로 부산에서 유명한 내과 전문의였다. 만수야, 환자분이 어디 계시지? 안방에 계세요. 특수한 상황이라서. 김 박사는 거울 상자를 보고 놀랐다. 이게 뭐야? 지은이 상황을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의료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외선 카메라로 박미숙의 상태를 확인했다. 정말 희귀한 병이네. 의학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는 한참을 진찰한 후 말했다.
상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이에요. 이 소녀가 정말 잘 돌봤네요.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간병인도 필요하고 의료 장비도 교체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만수가 물었다. 한 달에 8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은데. 지은이 깜짝 놀랐다. 800만 원이요? 지금까지 이 소녀가 혼자 한 일을 전문 의료진이 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요. 이만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만수야, 정말 괜찮겠어? 네,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김 박사가 떠난 후 지은이 이만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8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다른 방법을. 지은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이만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 나는 지금 꽤 성공한 사업가야. 부동산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 그 돈을 뭐에 써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많은 도움이 아니야. 이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의무야. 의무요? 15년 전에 내가 받지 못한 도움을 네가 받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면 돼. 지은은 이만수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날 저녁 전문 간병인이 도착했다. 경력 10년의 중환자 전문 간병인 박 간호사였다.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간호사는 지은이 설치한 의료시설들을 보고 놀랐다. 누가 이걸 설치했어요? 제가요. 지은이 수줍게 대답했다. 정말요? 나보다 더 잘 설치했네요. 의학을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혼자 배웠어요. 박 간호사는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나이에 이 정도로 의료 지식을 쌓다니. 그날 밤부터 박 간호사가 어머니를 전담하게 되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수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다. 지은아, 학교 문제 해결했어. 네? 부산의 좋은 고등학교에서 편입을 받아준대. 네 상황을 설명했더니 특별히 배려해 주기로 했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어머니 돌봄은 박 간호사님이 계시니까 걱정 마. 지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저씨,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할 것 없어. 이건 당연한 일이야. 일주일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문 의료진이 교대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은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어요. 거울 상자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어머니. 박 간호사님이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지은이 학교로 떠나자 이만수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다. 아주머니, 지은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까요? 고마워요. 박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이를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지은이는 정말 훌륭한 딸이에요. 제가 죽으면 지은이를. 그런 말씀 마세요. 아주머니도 힘내세요. 지은이가 대학에 가는 걸 보셔야죠. 그날 오후 지은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다. 아저씨, 학교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친절하고 선생님들도 잘 도와주세요. 다행이네. 공부는 어때?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할 거예요. 지은은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을 때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지은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이만수에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장래 희망을 정했어요. 뭐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의사요. 이만수는 미소 지었다. 좋은 꿈이네.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의대 갈 때까지 쭉 도와줄게.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 해. 네가 나에게 기회를 줘서. 그날 밤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 전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지금 지은이를 도우며 느끼는 보람.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았다. 지은도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도 어머니는 안정적이었다. 박 간호사님 덕분에 밤에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다. 학교에서는 수학이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따로 도와주셨다. 이만수 아저씨가 계셔서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거실에서는 어머니를 돌보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소리였다. 세 사람이 함께 지키고 있는 생명의 소리였다. 때로는 인간의 자비심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지불해야 할 진정한 월세인지도 모른다. 이만수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지은은 그 자비심을 받아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부산의 겨울이 깊어갔지만 300일 호실에는 따뜻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절망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면서 시작되었다.